오늘 아시아 증시는 우리 증시를 포함해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듯 싶습니다. 우선 시태그룹이 조정한 아시아 증시 뷰부터 확인합니다. 시태그룹이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 관련해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인도 증시에 대해선 기존 비중 확대 의견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아슬아슬하게 3,500피를 유지해주는 상해 지수입니다. 경기 부양과 핑크빛 미래로 가득한데요. 먼저 글로벌 IB들이 잇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수출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정책 지원이 공통적으로 강조됐습니다. 또 중국의 자산이 차세대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부양 기대감이 철광석 값까지 뛰게 만들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2달 만에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톤당 100달러를 터치하며 5월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그 속에서 3,50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3,5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홍콩 IPO 시장에 대한 뷰를 내놨습니다. 홍콩 IPO 시장은 올해 들어서 51개 기업이 상장했는데 강력한 시장 성적에 힘을 입은 점, 또 홍콩 거래소가 완화된 상장 규칙을 적용하면서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내기주들이 상장 이후에 견조하게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게 긍정적이라고 봤죠. 오늘 시장에서는 새내기주도 새내기주지만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을 최상위단에 위치했고요. 지수를 보면 오늘장 출렁임이 심한 듯 싶죠. 오전장 기준으로는 24,670포인트를 뚫어냈다가 좀 밀리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는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4,530선, 5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수출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거 확인했죠. 다만 지난달 전체 무역 수지가 약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증가한 데다 대미 무역도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흑자 자체는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대미 수출 감소를 확인한 점, 또 참의원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에 니케이 지수가 오전장에는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가 되면서 하락폭을 모두 회복했고요.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9,70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베트남 증시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우선 7월 셋째 주 베트남 증시는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VN-지수가 아무래도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누적 상승률이 6%를 넘어섰고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짐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약 0.6% 하락하는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조정은 하루 만에 마무리됐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였죠. 16일에는 지수가 1.01% 반등하면서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하면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좀 포착이 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증권, 부동산,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장도 역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일의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고 있네요. 올 상반기에 베트남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5억 달러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5억 달러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건 역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요인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의 유입된 데는 일시적 수금 쏠림보다는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베트남의 아무래도 견조한 펀더멘털이 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베트남 GDP가 제조업과 수출 회복, 내수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7.5%를 기록을 했고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KRX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결제 안정성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제도적 신뢰를 좀 제고하고 있고 9월 달에 FTSE 신흥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고조되면서 중장기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선반영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책 환경이 변화된 것도 좀 자금 흐름 전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 리스크 일부 좀 해소됐고 대외 불확실성 또한 소폭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향후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일단 베트남의 견조한
건전한 펀더멘털이랑 제도적 신뢰가 유지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외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자금 유입의 어떤 속도나 강도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마쳤는데 베트남하고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보다 일단 1%포인트 더 관세가 낮게 체결이 됐거든요. 베트남이 더 불리하게 체결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인도네시아의 미국과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보다 다소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선 150억 달러 에너지, 40억 달러 농산물, 그리고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를 약속을 했는데요. 베트남도 뭐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 의사를 밝혔긴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비해서는 다소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치상의 차이는 좀 표면적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단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좀 유리하게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인도네시아가 자원 강국이라는 점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협상 타결 발표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주요 전략 광물 생산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점을 조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자원이 니켈의 세계대 생산국이자 구리와 주석의 상위 생산국으로서 중국 공급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이 공급망 재편 전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 중국의 우회 수출국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베트남과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고율 관세를 적용했었던 것도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베트남에 대한 관세를 과감히 낮추는 데는 아무래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관세율 차이가 향후 양국의 어떤 제조업 공급망과 기업들의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양국이 서로 대체 가능한 생산 기지인 만큼 어떤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 소비재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 1%포인트 차이도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국 모두의 생산 기지를 둔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수출 물량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추가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생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무역 안정성 그리고 정치 신뢰도를 고려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투자 방향을 재조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대규모 어떤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이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해서요. 이번 협상 결과는 어떤 양국의 단기 성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